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48분 9분. 네, 거의 이제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요. 손도 아프고 엘보도 오고 지금 올릴 이제 영상에 찍을 미트는 이 엠마크 뷰리그. 네, 미즈노에도 M2가 있다라는 표현의 영상일 거예요. 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턴은 돌고 돈다고. 근데 이 M2 패턴은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패턴이라는 거죠. 자, 뷰리그예요. 네, 야영사에서 샀습니다. 카페에서. 네, 후배가 이 사진을 보내줬길래 형 이거 어때? 그래서 야, 일단 사봐. 나한테 보내. 네, 16만원 주고 샀습니다. 네, 저도 중고 글러브를 샀다라는 거 왜 샀을까요? 이게 뷰리그인데 메드 인 재팬이에요. 호호. 그리고 경식 연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이고 연식이네요. 네, 연식 미트. 판매자는 경식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엄지고리 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N 3 뭐뭐뭐 써 있어요. 네, EGN이라고 돼 있으면 N으로 돼 있는 건 연식입니다. 네, 난식기의 약자입니다. 네, K 고식기. 네, 그래서 이거는 연식이에요. 경식은 아니고. 그래도 메드 인 재팬 연식이고. 자, 이걸 왜 샀을까? 패턴 때문에 산 거예요. M2 패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쉽게 설명해서 그냥 심심해서. 네, 심심해서 하니까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데. 좀 지친 나에게 힐링을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 되게 고마워요. 이 실장님 맨날 상담하고 막 하면 언제나 그렇게 에너지 넘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 일에 지치지 않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뭐랄까 힐링이 돼서 저를 보시러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 좋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힐링을 받는 건 일단은 손님들 피드백. 진짜 글러브 너무 좋아요. 아니면 너무 잘 썼어요. 야구가 늘었어요. 막 아니면 저번에 제가 영상에 올렸듯이 이런 글러브 3년 됐는데 막 다 들어와요. 예. 이런 거 볼 때 제가 힐링을 해요. 막간이어서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손님들 공방 오시면 얘 또 말하다 뭔 또 옆으로 빠지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따란따란딴딴. 자, 글러브를 안 잡을게요. 제가 안 낄게요. 그리고 글러브를 잡을게요. 그리고 손님한테 보여줘요. 따란따란딴딴. 자, 갑니다. 자, 공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보여드려요. 딱. 네, 분명히 글러브를 안 껴도 공이 물리는 걸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런 손님들이 글러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네. 그냥 딱 물었을 때, 딱 힘 딱 되면 물려있는 이거.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3년이 지났는데도 형태가 유지되면서 제가 의도한 대로 저 패턴에 맞게 잘 쓰시고 있으시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제가 힐링을 좀 느끼고, 또 열심히 일할 원동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제 힐링이 뭐냐, 이런 재밌는 글러브를 봤을 때 저희 공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용을 못하지만 관심 갖게 지켜보는 친구들 중에서 글러브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특히나 어린 중고등학생들 친구들도 많고, 네, 그리고 성인분들도 이거 관심 있어서 좋아하시는 취미생활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러브에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찌 보면 취미가 일이 된 케이스예요. 재밌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저도 일하다 말고 이걸 꼭 해보고 싶다. 저도 이게 일로서 접근하지 않고 공부나 연구나 나름대로 이거 정말 재밌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각설하고 말씀드릴게요. 힌지가 2개짜리 맞죠? 보이시죠? 그리고 뼈대가 있는 왜 지금 이 스미타니 같은 경우는 뼈대가 들어가 있고, 자, 얘도 똑같이 뼈대가 들어가 있고, M2도 뼈대가 들어가 있어요. 뼈대가 들어가 있고 4줄. 마찬가지로 미즈노에서 예전에 M2 하다케야마에서도 어떤 거 M1은 X자였지만 M2는 이렇게 세로로 4줄이 돼 있었어요. 똑같이 4줄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요즘에 스미타니 모델들 보면 다 이렇게 4줄로 나오잖아요. 저는 물론 이거를 이렇게 X자로 튜닝을 하긴 하지만
저는 X자가 더 맞다라고 왜 밸런스로 봤을 때 왜 웹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펴지기 때문에 전 튜닝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웹 폭이랑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랬을 때 웹의 사이즈도 얘가 훨씬 작고요. 스미타니보다. 크기를 봐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크래프티드 에디션 스미타니 모델이에요. 이것도 본인이 DIY하다 잘못 잡으신 케이스인데 두 개가 비슷한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보면 확실히 웹폭이 틀리죠. 그리고 고도 얘가 높죠. 사이즈로 봤을 때 보면 확실히 스미타니가 기본 이 M2형이라고 나오는 이 사이즈보단 커요. 그럼 어느 정도나 작냐? 이렇게 M1이랑 보시면 되게 비슷한 사이즈예요. 정말 작아요. 네. 네. 실물 보시면 얘는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되게 작고 고도 낮죠. 그래서 실전 사용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 비싼 트레이닝 글러브를 16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손 넣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보이시려나? 이렇게 주름이가 있고 울어 있죠. 그리고 힌지 아래쪽으로 접혀 있죠. 누군가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좀 누군가 만졌겠죠. 그럼 딱 보면 어디가 돼 있냐? 이렇게 여기를 접혀 있는 힌지를 아래쪽에 접혀 있는 느낌이고 손 안에는 이렇게 울어 있어요. 그런데 요 패턴과 비슷하게 DIY를 하실 때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 경우가 나와요. 이 부분도 보면 되게 좁혀져 있죠. 그래서 공이 안 들어가는 포켓이 형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재밌는 걸 봤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M2형에서 이제 하닥과 미즈노에서의 차이 부분인데 이게 어찌 보면 Z 예전에 후르타 패턴이라든가 야노 패턴 뭐 그런 데서도 이제 접목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엄지 끈이 역방향으로 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순방향이에요. 에? 포수 밑에도 역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Z 카드락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게 순방향이고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역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엄지 부분의 끈이 위로 빠질 때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감기는 게 순방향이고요. 반대로 아래로 밑으로 빠져서 위로 감기는 게 이렇게 도는 게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엄지 부분을 보시면 끈의 결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구멍에서 두 개가 나오냐, 이 밑에서 이 안쪽에서 한 구멍에서 두 개가 나오냐가 역방향 순방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트가 접근이 잘못됐던 건 이게 누군가는 손을 많이 탔었겠죠. 뭐 거의 신동품이에요. 볼 받은 흔적도 없지만 누군가 손정이 좀 있네요. 누군가 이거 접근을 할 때 꼈을 때 이렇게 틀어지는 이유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방향 끊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놨었죠. 김정민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던 김정민 코치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조일이 글러브 제가 납품하던 당시에 불펜에가 와가지고 그때는 제 팀장이었거든요. 팀장님 저기 김정민 선배님이 미트를 쓰라고 줬는데 도저히 못 잡겠어요. 네, 그것도 역방향으로 나와 있던 미트였어요. 그래서 이 역방향의 M2형의 역방향에 있던 거 아니면 Z 미트에서 역방향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 미트들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빵빵하고 여기는 좁고 이렇게 롤링해서 무는 그런 스타일들을 쓰던 게 바로 역방향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단위시계류라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넙죽넙죽 받는 그런 스타일이 되면서 순방향들이 거의 표준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포수미트의 역방향은 진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엄지 부상도 많이 유도할 뿐더러 좀 미트 밸런스가 이렇게 틀어져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낑가서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미트질 옛날에 하던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의 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보면 포수 미트를 끼면 거의 엄지 부상이 거의 많이들 있었어요. 진짜로. 한 20년 전쯤. 그때는 뭐 BMC 미트도 그랬고 일제 미트를 사시면 엄지를 삐는 경우가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하다케야마류가 이제 뭐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제가 말하는 기본형 M8형 다니시계류 같은 미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Z에서도 그런 미트들이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분번이 없긴 한데 그런 스탠다드 타입의 포수 미트들이 나오면서 엄지 부상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편하게 딱딱 물리는 스타일로 바뀌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트는 역방향을 다시 순방향으로 바꿔서 요런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제가 가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글러브가 재밌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리고 웹 밸런스 전혀 안 맞죠. 뭐 늘리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내 끈이 짧아진 걸 보니까 이렇게 뽑아놓는다 그래서 제가 공이 여기에 박히는 게 아닌데 웹 밸런스 안 맞으니까 벌리면 어떻게 되죠? 쳐져서 들어가죠. 그래서 아베미트라든지 이게 면으로 돼 있는 거 M2형에 대해서 웹 밸런스가 스미타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늘어나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벌렸을 때 들어가.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걸어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처지게 돼 있다라는 거. 왜 글러브 끈은 철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끊기는 방법이 이 위로 X자가 돼가는 게 표준인데 얘는 옛날에는 이렇게 끈을 속으로 넣었더라고요. 네, 가끔씩 옛날 글러브들 보면 뭐 SSK에서도 그런 게 있고 속으로 들어와야 될 패턴이 위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위로 빠지는 걸 속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철판 웹으로 이렇게 판때기 웹으로 되어 있는 M2 계열은 끈이 위로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걸 속으로도 넣어봤고 밖으로도 빼봤고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관통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미타를 사셨는데 이런 걸 보고 여기를 이렇게 속으로 관통시켜야지 바꿔야지 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뭐 해보고 싶으면 굳이 뭐 해보셔도 됩니다. 그 스탠다드 타입 미트 그 영상 찍은 거 그 끈 수리하는 거 영상 DIY 하는 영상 보시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권장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런 재밌는 미트를 이제 저는 사서 또 뜯어보고 일하는 와중에 만져보면 또 재미를 느끼는 거죠. 이것도 저의 힐링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일로 받는 뭐 스트레스나 힘든 거를 일로 푸는 거죠. 네, 취미가 일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제부터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미트의 패턴이나 내가 어떻게 길을 들이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 접근을 할 때 기준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분명 저한테 가공을 받으셨던 분이고 하지만 본인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쥐어서 오므리는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다음 영상은 제가 캐칭 드릴 롤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각으로 공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제가 영상을 단편적으로 또 찍어 올릴 테니까 그것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미트를 공을 잡기 위해서 접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러서 오므려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여기가 좁아졌어요. 공은 여기는 안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그럼 결국 어디에? 이 공간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럼 제가 소위 말하는 키조개 모양이 나온 거죠. 하물며 얘는 연식 미트예요. 거기다 역방향으로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엄지가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잡는 거죠. 쥐어짜서. 근데 사람들은 공이 튀면 여기만 넓히면 좀 더 덜 튈 거야. 맞죠? 여기가 여유 있으니까 위에가 잘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양껏 쥐어짜기 위해서 웹이 없는 것처럼 분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유격을 준다?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글러브를 만났을 때, 새로운 패턴을 만났을 때 저도 똑같아요. 낯선 패턴의 미트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물론 옛날에 존재했던 패턴이지만 같은 M2 계열, 배로가 없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새로운 글러브나 미트에 대해서 접근을 하냐,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항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논리 정말로 중요하죠.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제가 문과를 나왔어요.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경제학, 경영학, 복수전공을 해서 저는 원래 이과 성향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과학을 좋아했고요. 뭐 과학경시대 같은 것도 나오고 만들기 대회 많이 나가고요. 막 그랬었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 저는 당연히 제가 이공계로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제가 고1 때 문과를 결정하고 났을 때 다들 당황스러워했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애들이 네가 왜 문과를 가? 자,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수학을 못했거든요. 예, 수학을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그 네 과목 국영수인가 그 세 과목 보는 시험이었나? 그때 제가 수학을 24점 맞았습니다. 네, 25문제 중에서 6, 4, 24 6개 맞았네요. 네.
그 성적표를 받고 제가 집에 가면서 와 어떡하냐 나 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네 저희 아버지한테 엎드려 뻗쳐하고 제가 네 맞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군인 장교 출신이시기 때문에 엄했어요. 그래서 저는 틀린 대로 뭐 초등학교 때 정말로 심하게 많이 틀린 때는 정말로 회초리로 종아리도 맞고 엎드려 뻗쳐하고 개수 세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살면서 24점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80점, 7, 80점 맞아야 되는데 네, 성적표를 갔더니 아버지가 어이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다행히 피해갈 수 있었던 건 그때 제가 정보처리 기능사 2급을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대에 제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 학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가 지금 김희의 남편이신 이찬진 씨가 한글과 컴퓨터를 만들었던 당시였고요. 안철수 씨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였을 거예요. 그때 마이컴이라는 컴퓨터 잡지가 유일했었고요. 그때 컴퓨터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보처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붙으면 컴퓨터 천재 이런 소리 좀 들었고요. 못해도 중학교 1학년 때 정도는 따야 합격을 해야 요놈 동네에서 컴퓨터 좀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보처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형들 졸업하면 이제 따는 건데, 네. 그거 공부하냐고 뭐 핑계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제가 수학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수포자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맞는 건 싫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네, 열심히 문제집을 팠죠. 그리고 뭐 보습학원도 다녔고 속셈학원 같은데 뭐 그래서 보습하는 데 다녔고 그래서 어쨌든 80점 언저리 80, 운 좋으면 90점 뭐 재수없으면 70점 이렇게 많이 풀어서 어떻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만들어냈어요. 글러브도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본질을 못 보시는 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되게 연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시험을 봐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무튼 전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 시험을 보면 한 80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항상. 그러니까 왜 그 정도는 봐야 되는데 고1 때는 그것도 버겁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많이 푼다고 푸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반 이제 친구 중에 한 명, 그때가 고1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 전이었을 거예요. 제 짝꿍이 그래도 우리 반에서 1등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수학을 문제를 풀면서 방정식을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갑자기 그래프를 그리더니 2차 방정식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접점하되 x는 뭐 y는 뭐 딱 풀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서 화살이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방정식을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함수 그래프로 답을 내는 거예요. 뭐지? 네. 제가 알고 있던 파셜의 부분 즉 함수는 함수대로 그래프는 그래프대로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따로 놀고 있던 걸 그 친구의 그 문제풀이 하나에 정말 모든 게 팍 하고 터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한 개 틀었다 우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고, 특히 여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았고,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공부가 재밌대, 수학이 재밌다고 막, 야, 이거 푸는 게 왜 재밌지 않냐? 제가 그 1등 친구가 그랬었어요. 저한테 맨날 그래서, 야, 무슨 수학 푸는 게 재밌냐? 걔는 재밌대요. 야, 엄청 재밌지 않냐? 야, 봐봐, 이렇게 나오면 답은 이거, 와. 그래서 나 그랬어요. 세상에 수학을 풀면 재밌다는 애가 어딨지? 과연 공부는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결과가 좋으면 재밌죠. 결과가 좋은 거에 대한 보상들이 있으니까. 칭찬을 받는다라든가, 나름 성취감, 만족도. 네. 우리 친구들이 글러브 만지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결국에는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냈을 때 성취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글러브는 점수가 없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기 만족인 거죠. 자기는 수학을 풀리게 틀어놓고 맞았다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예, 고등학교 졸업 후에 딱 한 번 봤는데, 네, 연대 들어가고 나서 한 번 봤는데,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수학의 개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마이크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고1 겨울방학 때 단과학원을 끊어서 새벽반을 끊어서 한 달 동안 기본 정석 한 바퀴를 돌리는 그 수업을 매일 새벽마다 6시마다 가서 들었죠.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출근을 일찍 할 수밖에 없어요. 6시에 학원 데려다 주고 바로 출근했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학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후회했죠. 아씨 이과 갈 걸. 너 어떻게 이미 정해졌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딱 터지듯이 탁 깨우치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던 수학이 재밌어서 문제 푼다 애들, 증거하던 애들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도 되는 거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건 진짜 지금 중고등학생들 수포자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수년간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수는 점이 아니다. 수는 점이다. 하지만 수는 선이다. 그 점들이 연결된 선이다. 그 선이 X축, Y축. 네. 우린 평면도 그래서 A4지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준점 0만 잡으면. 막 그런 것들, 개념들. 그러면 3차원이라는 게 뭐구나. 3차원 공간에 한 점이 이것도 숫자로 표현될 수 있구나. 이런 개념들이 막 머릿속에서 갑자기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는 단순히 숫자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이제 선으로 보이고 연결된 걸로 보이고 확장되면서 재밌어진 거죠. 네. 혼자만 재밌냐고요? 네. 저도 친구들이 그런 얘기할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뒤늦게 재밌어졌던 이유가 그 하나의 꼭지가 탁 열리면서.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꼭지를 탁 친다고 열렸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많은 선생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나름 부분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하나로 연결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 계기가 그 친구의 방정식 풀이였던 거죠. 제 눈앞에서 보여줬던.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고 많이 따라 하시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본을 잡아놓고 개념을 잡아놓고 살을 붙여나가고 그거를 저처럼 새 글러를 봤을 때 이런 부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요건 요렇게 접목을 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때 마치 우리가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는 거죠. 결국 기본이에요. 복잡한 사칙 연산의 문제도 결국에는 덧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곱셈 안 하고. 더 더하기 빼기로 해도 다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이제 뭐랄까 막노동 하듯이 막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공식을 접목을 하는 거죠. 공식이란 건 뭐예요?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건데 공식만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공식이 나온 원리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고,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는 것도 다 기본 개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이 뭐냐? 바로 인체의 신비랑 윗벽, 아랫벽, 글러브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리는 게, 앞에 영상 보십시오. 인체의 신비 보세요. 캐치볼, 롤링, 캐칭 드릴 이런 부분들 영상 보세요. 혼자서 공 가지고 롤링 하는 거, 공이 잡히는 메커니즘, 백핸드, 포핸드, 롤링, 곰발바닥, 소발바닥, 천정놀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 뭐냐? 개념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게 결국 야구 기본. 그 야구 기본이 뭐냐? 사람 몸, 손, 공을 잡는 메커니즘, 그 부분들이랑 연관이 돼 있어. 그게 단단하게 기초가 잡혀 있으면 어떤 글러브를 접근하라도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씩의 오류들이 있죠. 그럼 이분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연구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나마 덜 망가졌을 때 오셨죠. 제가 길을 드린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건 뭘까요? 밑에 매 만지는 법 다 올려놨어요. 오셔서 제가 해드리는 건 토스하면서 공을 무는 캐칭 드릴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잘 쓸 수 있게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캐칭 드릴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이 타고 떨어져요. 붙지 않고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걸려요. 엄지 아랫배에 걸리는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잘 안 됐을 때는 꽉 쥐게 되니까 사라져버리는, 여기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조언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죠. 왜? 앞에 기본 개념들 야수 글러브에서 개념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트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고, 미트 영상을 찍을 때 제가 꼭 글러브 쪽도 같이 접목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셔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수학의 예를 들어드렸죠. 제가 대학교 때 수학 과외를 학생들을 할 때, 이건 저는 들었던 얘기,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였고, 정말 제가 뭔가 수학의 개념이 빵 텄을 때, 그때서야 그 선생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들 수학을 왜 하냐?
뭐 왜요? 뭐 점수 받으려고? 수학을 왜 할까요, 우리가? 미분, 적분, 뭐 방정식, 함수 이런 거 왜 하냐고요. 살면서 그거 쓸 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할까요?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못했었는데 수학은 철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수학자들은 다 철학자였어요. 네, 수학은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어떤 거죠? 논리학이에요. 아, 수학 전공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학은 논리학이에요. 즉 오류가 있으면 틀린 얘기예요. 1 더하기 1은 등호잖아요. 같다 2. 그러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 해놓고 는 해놓고 3을 해버리면 이건 논리적 오류잖아요. 결국 수학을 하는 이유는 논리적 사고를 위한 거예요. 모든 과정이 맞아서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게끔 계속. 그래서 뭐예요? 는 한 다음에 화살표 한 다음에 같은 등식 쓰고 그래서 답은 뭐다. 그 중간에서 무언가가 오류가 있으면 그건 오답인 거죠. 에이, 논리적 오류인데 우연찮게 오류에 가서 답은 숫자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주관식 같은 거 본고사 시험에서는 풀이 방식까지 다 보는 시험을 봤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저 때는 부활했었다가. 네, 본고사 같은 경우는 풀이 방식 다 봤어요. 그래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은 또 뭘 할까요? 네, 논술 공부를 하세요. 맞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든가 뭐 오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함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요술상자. 사탕 3개를 넣었더니 5개가 나왔어. 4개를 넣었더니 6개가 나왔어. 5개를 넣으면 7개가 나왔어. 뭐지? 요술상자는 플러스 2였던 거예요. 더하기. 어떤 걸 넣든 2개가 더해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죠? x 플러스 2는 y. 네. 그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단순하게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패턴을 먼저 보려 하지 마시고요. 기본 형태를 먼저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글러브는 되게 쉬워져요. 자, 잡소리가 많았죠? 네, 오늘은 심심해서 찍는 겁니다. 심심하다기보다 나 스스로의 힐링을 위해서. 그래서 글러브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이쪽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DIY에서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다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게 직업이 되길 원하신다면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이 쓰는 글러브만큼 본인이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잡아 놓는 거. 앞에 나온 2자릿수 영상들과 제가 올린 유튜브 앞에 영상들을 보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또 한 가지가 더, 그 패턴의 특징, 이런 것들의 특징, 이게 양산됐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올린 영상들을 보신다면 조금 오류가 덜해지는데, 그런데 가장 기초적으로 닦아놔야 될 건 뭘까요? 올바른 캐치볼, 캐칭볼이 아닌 올바른 캐치볼의 기본기는 본인이 닦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가지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글러브 길과 올바른 글러브 질, 2가지를 꼭 본인들이 갖춰놔야, 그래야 그 길이 오래 유지가 되고 형태가 잘 유지가 되면서 어디든 내가 공이 와서 물리는 이런 형태의 미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넘버 7은 길각만 잡아. 그냥 좀 이렇게 각만 잡아서 보내. 자, 제가 그런 오해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싫은 게 뭐냐면은 가공이 된 상태의 모습에서 오일이 떡칠되어 있다라든가 끈이 짓이겨져 있다든가 끈피 손상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공이 끝난 글러브예요. 네, 다 끝났어요. 저는 끈피 손상이 없어요. 그리고 오일 막 처발처발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최대한 새 것 같은 모습으로 길들여서 보내는 게 제 목적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때도 안 묻히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가공이 다 끝난 거예요. 네, 내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찍는 이유도 다 잡혀요.
어디가 됐든 다 물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했냐? 길을 들여서 이렇게 밑을 다 뜯고, 이거는 여기는 끈은 껴놨지만 다 열어서 컴파운드 다시 다 펴서 내가 원하는 양으로 맞춰놓고 다음에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가공이 끝나서 지금 얘도 웬만 달면 되는 상태예요. 전혀 무슨 형태적으로 봤을 때 때가 묻어있거나 뭐 더러워지거나 끈이 짓이겨지지 않았어요. 네. 예전에 그랬던 분도 있어요. 한 분 있어요. 저한테 문자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차단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거 글로벌 가공한 거 맞냐? 사진은 왜 없냐?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식스 뭐 포프로 글로벌였던 것 같은데 왜 아까 티벨트 그물 흔적이 없다는 거야. 풀렀다 낀 흔적이 왜 처음과 똑같냐고요. 그게 칭찬인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끈을 안 풀르고 제가 웹을 이렇게 때리고 밸런스 잡아서 끈이 눌린 자국이 납니다. 그물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라고. 분명히 본인이 판매됐던 글로브랑 봤을 때 보면 끈 간격이 바뀌어 있을 건데 그걸 진짜 풀는 거 맞냐고 우기듯이 따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했을 거예요. 바닥 열어서 보정까지 다 봤는데 그거는 또 인정 안 하고 뜯은 흔적도 없대. 그냥 손으로 쪼물쪼물 만져서 보는 거 아니냐. 뭐 할 말은 없죠. 뭐. 근데 글쎄요. 저희 공방 오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글러브 이렇게 해체되는 것들 많이 보시니까 다 뜯습니다. 네. 그랬을 때 뜯어서 조립을 하고 났을 때 그 형태의 변형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외형적인 변형이. 기본 패턴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가다잖아요. M2형을 써도 항아리 나팔꽃, M8을 해도 항아리 나팔꽃, 뭐 키조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패턴에 맞췄어. 이것도 가공 끝난 거예요. 다 물리고 물려요. 네. 다 잡혀요. 전정놀이 하면 눈부셔. 네. 다 잡혀요. 딱 물면. 네. 안 빠져요. 여기도 잡혀요. 여기도 잡히고. 네. 딱 잡혀요. 그럼 관절 만지고. 네. 내가 때리면 딱 물리는. 네. 똑같은 스미탄이에요. 네. 그랬을 때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형태가. 보시면 고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높게 나왔죠. 이쪽 고가. 그리고 바닥면을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 부분과 요 부분, 힌지 부분에서 접히는 부분의 차이가 나왔죠. 스미타니 모델이나 M2 모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힌지 부분을 강제로 접으려고 하시다 보면 좁아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가서 좁아지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밑에는 분해해서 제가 원하는 밸런스로 맞춰서 다시 길을 내서 공방에서 샘플로 갖고 놀 겁니다. 그리고 비싼 트레이딩 글러브로 활용을 할 거예요. 뭐 트레이딩 글러브로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걸로 손님 상담할 때 쓰면 되니까. 그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런 식으로 바닥이 이쪽으로 줄이 가서 쥐어짜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를 나오지 않게 저는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 보겠죠. 자, 제가 앞에서 사족이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글러브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러브의 개념부터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펠트 가지고 막 이렇게 공 받는 거 설명하고 이랬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딱 하나. 수학은 논리학이라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편하게 공을 받는 거. 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오는 공에 편하게 자연스럽게 탁탁 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그런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구현되게끔. 그럼으로써 야구적인 기술까지 발휘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게, 글러브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기 위한 거죠. 아니, 당장은 이렇게 잡아서 꽉 쥐어서 이 잡는 게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낮은 공이라든가 빠지는 공에 있어서는 정확히 캐칭이 안 되고 바운드 공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즉 야구적인 퍼포먼스에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가죽은 어떻고 펠트는 어쩌고 하닥이 어쩌고 미지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본체만을 봤을 때 포구 지점 늘 말씀드렸잖아요.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 그럼 볼집 어디다 여기, 정확한 포구 지점 여기. 거기부터 찾아 나가고 아 밑에 구조가 아랫벽 윗벽의 구조구나. 이게 뭐죠? 글러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디알 밑에 설명할 때 공 잡아 엄지 펴,
엄지가 공잡는데 개입한다 안 한다. 그래서 레디알 글러브는 미트랑 비슷해요. 네, 잡고 잡히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가공 끝난 거예요. 원형 그대로. 그냥 원형 그대로.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다 가공해서 보정도 다 보고 밸런스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다 물려요. 잡으면 네, 다 잡혀요.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러면 엄지 방향이 앞을 볼 뿐이지 밑이랑 똑같잖아요. 캐칭 드릴 똑같아요. 네, 잡으면 다 잡혀요. 백핸드 롤리 잡히고요. 포핸드도 마찬가지고 잡히고요. 정면 다 잡히는 거예요. 공이. 그냥 이렇게 느린 공도 딱 잡히는 이런 형태의 글러브를 만들어 가려면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써지고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파트 1에서 나왔던 내 인체 관절 만지는 거 인체의 신비에 나왔던 그 관절 모양 아랫벽 윗벽을 잡는 방법 제가 분명히 올려놨어요. 그렇게 되면 얘도 물리는 자, 될지 모르겠네요. 매직 자 이건 안 된다 아직은. 그럼 아직 조금 더 써야 되는 거예요. 매직쇼 시작하면 안 붙어 있죠 여기가. 이게 조금 더 사용이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글러브처럼 그냥 편안하게 놓고 탁 쳤을 때 공이 탁 붙어 있는 이런 느낌의 글러브가 되는 게 진짜 이제 드로아 글러브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캐치볼을 해 가시면서 매만져 가면서 조금 더 만져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물리는 글러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글러브를 빼고 이렇게 했었을 때도. 네. 물론 얕은 글러브는 그게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투수 글러브 같은 경우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저 투수 글러브 이런 식으로 글러브 딱 돼 있으면 글러브 아꼈잖아요. 네, 그럼 싹 놓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요 아래쪽도 딱 놓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10년 넘게 쓴 거잖아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네. 네. 죽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잡설이 좀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 앞에 거를 접목을 해서 제가 캐쳐 미트에서 혹은 야수 글러브에서 공을 잘 무는 드릴 제가 말했죠. 롤링, 캐칭 드릴, 포수 밑에서는 캐칭 드릴일 거고 팔뚝의 회전 이 롤링의 개념을 어떻게 좀 더 접목시키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이런 미트를 샀고 어떻게 접근합니다라는 거를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벌써 2시 반이네요. 영상 한 편만 더 찍고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도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 다음 영상 공이 물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또 영상 한 편 찍어서 오늘은 퇴근할 거고요. 다음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 가공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공한 각이 잡혀있는 미트들, 글러브들을 쓰실 때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수학은 재밌다! 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그 목적이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글러브를 보는 것도 편안하게 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 절대 그 부분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